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967명 발생을 하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요양병원과 교정시설 등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쏟아지는가 하면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봅니다. 정선미 기자. 네,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967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1000명대는 아니지만 1000명에 육박합니다. 감염 경로별로 보면은 국내 발생이 940명, 해외 유입이 27명입니다. 지역별로 국내 발생 확진자를 분석해 보면 서울이 365명, 경기가 219명, 인천이 59명 등 수도권에서만 643명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부산에서 72명, 울산에서 35명, 대구에서 32명 등 297명이 비수도권에서 감염됐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에서 13명이 확인됐고 지역으로 돌아가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 6만 명을 넘었습니다. 6만 740명입니다. 이 중 위중 중증 환자는 344명으로 어제보다 12명이 늘었고 사망자는 21명이 늘어 이제 누적 사망자가 900명이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3차 유행의 확산세, 마지막 날인 오늘 2020년 마지막 날 12월 31일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는데 주요 집단 감염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죠. 네, 이번 3차 유행이 무섭습니다.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온 곳이 서울 동부구치소인데 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직원 21명, 수용자 771명 등 총 792명이 감염됐습니다. 어제 네 번째 전수검사가 실시됐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밀접 접촉자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조금 전 10시에 발표를 통해서 오늘부터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접견, 작업, 교육 등을 전면 제한하고 번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이송이 검토 중이고 노역 수역자 중에서 중증으로 악화될 수가 있는 기저질환자나 또 모범 수용자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나 아니면 가석방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단 감염은 구치소뿐 아니라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는 요양원에서도 심각합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일어난 요양원만 17곳이 되고요. 1,500명의 확진자가 요양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미소들 요양병원은 누적 확진자가 200명에 가깝고 경기 고양이 요양병원에서도 100명이 넘게 감염됐습니다. 또 전북 순창 요양병원에서는 8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이 심각한 요양병원에 긴급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성탄절 중랑구 한 교회 지하 기도원에서 성탄 모임이 있었고 다과를 함께 즐겼습니다. 결국 교인 가족까지 감염이 번지면서 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방역지침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후조리원 건물이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서울 구로구의 산후조리원 종사자 1명이 지난 27일에 확진됐는데 사흘 만에 산모와 신생아까지 감염이 번지면서 10명이 더 추가 감염되자 조리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택배회사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관련 중에서 20명 가까이, 20명 가까이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40명의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집단 감염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가 어제 2명이 추가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숨진 확진자의 가족 중 1명이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서 지역 감염이 우려스러운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26일에 80대 남성이 숨지고 확진 판정을 받았죠. 영국에서 입국한 자가 격리자였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이어 아내와 딸, 사위까지 3명이 더 추가 감염됐는데 변이 바이러스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숨진 남성, 80대 남성과 그리고 아내, 딸은 자가격리 중이라 별다른 동선이 없지만 사위는 지난달에 먼저 입국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가 끝나서 병원, 미용실, 마트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사위가 접촉한 밀접 접촉자 그리고 숨진 80대 남성이 쓰러질 때 당시 부축했던 주민, 출동했던 구급 대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접촉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간호 인력을 대폭 늘린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병원뿐 아니라 이 추운 날씨에 한파 속에서 얇은 방호복에 핫팩으로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 인력 풀을 5,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4,000명 이상의 지원자를 모집한 상태고요. 또 근무 강도가 높은 중환자실 간호사들에 대해서 별도의 중환자 간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올해 400여 명의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를 배출한 데 이어 내년 3월까지 추가로 200여 명을 양성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빠른 투입으로 의료진들이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지쳐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대책 하나 들어볼 텐데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을 겪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는 그 기준을 더 연장한다고요. 네, 오늘까지였는데 6개월 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실직이나 휴업, 폐업, 또 그리고 사고로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소득이 끊긴 프리랜서, 또 방문 판매원 등 특수 고용직이 어려움이 내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자 이 기준 완화 기간을 늘린 겁니다.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 기준을 2억 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한 기준을 유지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487만 6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정부가 지급하는 이 재난지원금과도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 기준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TBS 보도본부 정선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발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67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에 가두어둬야 된다 그랬는데 박스권에 잘 가두어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악화될 요인만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거의 30%에 육박한다고 하는 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정해놓은 5단계에서 마지막 3단계 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 거의 3.5단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진자 수가 꺾여야 되겠죠? 예. 그런데 확진자 수가 꺾이기는커녕 박스권에 계속 가두어져 있으면서 어떤 날에는 1,000명을 올라가고 어떤 날에는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900명에서 1,100명 수준에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3.5단계라고 하는 상당히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를 실제로 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화될 요인은 있다. 그런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이 겨울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이 나쁜 상황을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예. 특히 중증 환자 또 사망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여전히 사정이 좋지 않고 말씀드린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수, 목, 금, 토의 확진자 수가 중요하다고 몇 차례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일과 내일 모레 발표되는 수치가 좀 줄어든다고 하면 이 추세가 좀 꺾인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또 양성률에 다소 약간 내려가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양성률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상당히 많은 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률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확진자는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 지금 검사를 기다리는 건수가 거의 18만 건이나 아직 검사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환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목금토에서 내일 모레 다소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확산세가 꺾였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눌 얘기들은 대부분 집단 감염 사례가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 백신 얘기까지 좀 나눠볼 텐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브리핑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명입니다. 어제는 2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선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전국적으로 1,000명 내외의 환자 발생 규모가 유지되며 급격한 증가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발생 추이가 반전되어 3차 유행이 줄어드는 양상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억제를 넘어 유행이 감소하는 변곡점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 신고 검사자 수는 약 5만 4천여 명이었고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약 4만 1,000명에 검사하여 총 9만 5천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지금까지 약 63만 4천여 명을 검사하여 1,700명의 환자를 찾아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낸 만큼 운영 시간을 좀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새해에도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방문해 주셔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도 확대 시행합니다. 전국의 모든 시설의 종사자를 일주마다 검사하며 양로시설과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을 감염 취약시설에 추가하여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료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1일 이상 대기자 수는 현재 41명으로 목표치인 2자리 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생활치료센터는 7,800여 병상, 전담병원은 2,200여 병상이 가용하며 총 1만여 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는 병상도 583병상을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95병상, 수도권 94병상이 가용한 사항입니다. 최근 요양병원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에 대한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미소들 노인 전문 병원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당초 병원에 남아있던 확진자 37명 가운데 36명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남은 한 분도 곧 현재 전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확진자 92명은 간호인력 5명을 지원하여 해당 병원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동일 집단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 10개소와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정신병원 3개소에 대해서는 어제
중수본과 방대본 그리고 지자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양병원의 확진자는 모두 전원하였고 2개 병원에 대해서도 확진자를 신속히 전원 조치하고 병원에 잔류하는 비확진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 인력과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신병원의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전원 조치하고 음성소망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을 정신질환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입소 중인 확진자 43명을 전원 조치하고 사회 서비스원을 통해 돌봄 인력을 모집하는 한편 간호사 3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모두 이번 일요일 1월 3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1월 4일 이후에 방역조치 방안에 대해 부처, 지자체뿐 아니라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월 2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 응원을 위한 소통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한 달간 드릴 계획입니다. 새해 첫날에는 방역 수칙을 음악과 춤으로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집콕 댄스 영상을 공개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대한민국 20대의 모습을 내년 1월 15일부터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이 외에도 1월 초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2021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정책 정보를 1월 말에는 중장년층을 응원하는 드론 선물 배달 영상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새해맞이 국민응원 콘텐츠.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동부구치소 얘기부터 좀 나눠볼 텐데요. 8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4차 전수검사까지 시행이 됐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구동성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라던가 교정시설 같은 곳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봄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교정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눈에 띄는 사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상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다들 파악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방역당국이나 혹은 많은 전문가들이 교정시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교정시설의 담당 부처인 법무부와 그리고 교정시설 담당자들이 제대로 된 방역을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을 물어서 문책이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문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5개의 동부구치소 동 자체가 모두가 다 연결된 사실상 통건물 구조이기 때문에 한 곳에 바이러스가 고이면은 그 바이러스가 구치소 전체로 확산되기가 굉장히 용이한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삼밀 환경이 조성된 곳인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처음에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확진 환자들 명확하게 확진 환자나 혹은 밀접 접촉자들을 명확하게 격리를 한 다음에 방역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전체 전수검사를 했어야 됐는데 이상하게 그런 조치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전수검사가 일제히 시행이 된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또 시행이 됐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실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확진한 다음에 나흘이 지난 다음에 전수검사가 실시가 되었고요. 그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걸러냈는데도 이미 그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중에서도 바이러스에 전파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잠재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격리를 하는 조치들을 취했어야 했는데 그런 예. 조치들도 미흡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전수검사를 해봤더니 또 확진 환자가 생기고 예.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수검사를 해봤더니 또 확진 환자가 생기는 일들이 지금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대로 가다가는 진짜 마지막 한 명까지 다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서야 이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 사태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최악의 전망이 나오는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 내부 환경도 열악해 보이더라고요. 네, 재소자들이 맞습니다. 교도관들을 향해 뭐 침을 뱉는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면서 교도관들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서울의 구치소별로 예. 약간의 시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수용하는 수용자들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구치소가 서울에 있는 구치소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딱 그 열악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생긴 것도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가서 공격한다라는 또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수님,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그래서 긴급 이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송된 이후에 뒤늦게 확진이 된 사례도 있어서 어제 저희가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타 교정시설로 이게 또 감염이 되는 거 아니냐, 확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죠.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강 기자께서 잠시 이제 우리가 다른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 이제 전수 검사를 다시 이동한 곳에서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PCR 검사가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신속 항원 검사는 양성과 음성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감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로 감염이 되어 있는데도 감염자라고 찾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교정시설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로 가기가 어렵다든지 교정시설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다른 곳에 가게 될 경우에는 일반 시민의 어떤 걱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에 수용된 분들은 다른 교정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속항원진단검사나 다른 어떤 검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예. 오히려 한 곳의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다른 멀쩡한 곳까지 감염 확산이 되어서 일단 교정시설에서는 한번 퍼지게 될 경우에는 예. 그 교정시설 자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에 대한 것도 신속 항원 검사를 할 게 아니라 보다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한 검사 또 시설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새로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에 격리 조치를 한 다음에 예. 몇 회에 걸쳐서 검사를 하는 등 이런 조치를 해야 교정시설 내에서 전파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교정시설은 한번 퍼지게 되면은 다른 시설과 달리 방비를 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의를 각별히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법무부가 조금 전 10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1월 13일까지 2주 동안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접견이나 작업, 교육과 같은 그런 것들을 전면 제한을 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기저질환자나 모범 수용자에 대해서 형 집행 정지나 가석방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안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들이 다른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체적으로 좀 허점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2주 정도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차별적인 양상으로 동부구치소발로 집단 감염 사태가 나오고 있고 그 동부구치소의 여러 이 수용자들을 다른 구치소나 교도소로 지금 이송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주 정도는 부족하고 최소한 3주 그리고 맥시멈 한 달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예. 조치를 해야 이 구치소발 집단 감염이 사회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일부 모범수라던가 아니면 이런 분들을 가석방 형태로 지금 내보내겠다라는 게 또 이 법무부의 방침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신속 항원 검사라든가 혹은 PCR 검사들을 통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다음에 내보낸 분들 중에서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 양이 작아서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
지금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구치소,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확진 환자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나마 시민들의 불안감이 좀 덜한 게 어쨌든 간에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안심하고 있고 실제로 또 사회로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도소라든가 아니면 구치소에 고여있던 바이러스가 나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로 확산되게 되면은 지역 사회로 전파가 그렇죠. 될 그거 가능성이 자체가 있다. 또 지역사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법무부에서도 여러 방역 전문가들이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더 총체적인 자문을 좀 받아서 구멍들을 좀 메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설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긴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교정시설의 전수검사를 신속 항원검사로 하겠다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예.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PCR 검사로 전수검사를 했는데도 잡지 못하고 추가 전수검사를 했을 때 확진 환자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속 항원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단검사학회 네네. 이런 곳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 10명을 검사를 하면은 그중에서 4명 정도가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데도 음성으로 나오는 결과들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교도소라든가 구치소에 있는 교정시설의 전수검사를 신속 항원검사를 하더라도 전체 인원 중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더라도 한 40% 정도는 음성 판정을 받은 다음에 일반 수용자들에게 섞이게 되면은 또다시 동부구치소 같은 예.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일단 기간을 좀 늘려야 한다. 그리고 총체적인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다시 한번 세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집단 감염 사례를 좀 살펴볼 곳이 바로 요양병원입니다. 구로구 요양병원에서는 19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또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가 해제가 된 지 50일 만에 다시 한번 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은 우리가 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를 일단 짚어볼까요? 예, 우선 하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바이러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출입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그 출입을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이분들에게 확산이 될 경우에는 하나같이 중증 환자 또 사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구로병원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코홀트 격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코홀트 격리는 말 그대로 입출입을 일단 자물쇠로 잠그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코홀트 격리가 되어서 추가 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중증이나 사망자로 전부 다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홀트 격리만으로 해서 자물쇠를 잠그는 거에만 치중을 하면 안 되고 가장 신속한 상황에서 각각의 환자들을 분리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중증치료센터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조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큰 희생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전원 조치를 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전원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치들이 시행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국은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 조치가 적어도 일주일 전에 일어났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희생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늦게 일어나서 희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도 4월 말 정도까지는 계속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계속 환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 당국에서는 특별한 관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일단 확산이 안 되도록 선제 조치를 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혹여라도 확산이 되어서 범위가 좀 광범해진다 그러면은 코홀트 격리만으로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환자를 분리해서 이송하고 전원하는 그런 조치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좀 적고 확진 환자가 적을 때는 어떤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면은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는 감염 관리에 능하신 분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원들이라든가 혹은 감염내과 전문의들 같은 분들이 파견 형식으로 가가지고 초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대응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 사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빨리 가서 일일이
일일이 대응하는 게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는 감염 관리에 능한 전문가 없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초동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초동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보면은 오히려 처음에 발생한 확진 환자들이 재합이 되기는커녕 그분들이 안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주기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뚫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기적인 검사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기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발견되는 즉시 일단 광범위해진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나마 해야 1명, 2명일 때 빨리 조치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마저도 조치가 늦어지면은 확대된 상황에서 손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더 붙여서 신속하게 격리하고 전원하고 하는 조치가 일어나면은 대규모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순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확인이 될 때 너무 커져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선제적인 예. 조치는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검사 말고도 격리와 전원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병행될 때 이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확진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희생자도 줄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초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집단 감염 사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변이 바이러스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칠레 등에서도 확인이 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최소 20개국에서 발견된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봤을 때 확산세는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 주류 이 영국에서 예. 얘기하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한 70% 정도 빠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40에서 70% 정도 빠르다는 건데 이게 주류 바이러스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주류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져 있고 이 주류를 뚫고 이 새로운 주류를 형성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확산이 70%가 아니라 예. 확산이 50배 또는 100배 정도 많아도 지금의 주류를 뚫고 주류가 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영국은 어제 하루만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이 네. 쏟아졌습니다. 5만 그제도 명이 마찬가지지만.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5만 명이 실제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5만 명이 쏟아졌다기보다는 기존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국은 기존의 바이러스, 신종이 아니라 기존의 바이러스도 통제를 제대로 못해서 이미 영국 자체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를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가 1.7배, 한 70% 정도가 빨리 확산이 되는 게 예전에 한 10,000명, 20,000명 나오다가 갑자기 5만 명이 쏟아지겠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대비해서 1.7배 정도밖에 확산이 더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가 조장되고 있다. 지나친 공포는 많은 경우 언론에 의해서 예. 조장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 이외의 많은 국가는 오히려 언론 보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은 백신이 나오면서 영국이 변이를 들고 나오자 미국은 오히려 영국의 변이에 대해서 톤 다운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또 백신은 변이에 대해서 변이를 충분히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향후에 일어날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부정적인 그런 효과를 낼 것 같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공포를 조장할 필요 예. 없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변이 바이러스가 진짜로 지금 유행에 심각한 문제를 주는 요인이었다 그러면은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나 과학자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대책을 촉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현지에서도 과학자나 방역 전문가들이 나서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별히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거나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목소리를 내는 곳은 정치인들이나 예. 언론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파악을 해보면은 네. 아, 변이 바이러스가 진짜 방역에 심각한 변수가 될 만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론도 호들갑을 떨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보도가 나오면 그걸 이제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를 하기 왜냐하면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하면 이제 무섭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기사를 내면은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 제목이 혹해가지고 그렇죠. 더 예. 클릭을 하게 되고 이제 관심을 쏟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데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WHO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는 풍토병일 가능성이 있어서 백신이 나와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했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이것은 맞는 말이기는 하는데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신이 나와도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백신이 나오면 전혀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하나는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아마비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아마비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소위 한 집 걸러 한 집 아이들이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폴리오라고 하는 백신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지구상의 폴리오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이 폴리오 백신은 필수 접종이거든요. 신생 아이들은 다 접종을 해야 되는. 이게 나오고 나서 폴리오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은 전혀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천연두도 백신이 나오고 나서 완전히 종적을 감출 정도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연두 바이러스를 가지고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테러나 이런 군사용으로 쓰는 데만 사용이 되지, 일반적으로는 천연두가 지구상에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거든요. 백신이 그래서 있기 지금은 때문에. 백신 접종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WHO가 없어지지 않고 있을 거다. 오케이, 그거는 맞아요. 다만 향후에 코로나에 대해서는 백신이 나오게 될 경우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런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 그러느냐? WHO는 계속적으로 어떤 위상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발언은 오히려 백신이 나오거나 국면이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혀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지만 WHO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맞지도 않다. 맞다고 하더라도 반 정도밖에 많지 않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백신이 중요해지는데 더더군다나 영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났어요.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제 영국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났는데요.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하면은 당연히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영국 식약처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이 검토 결과도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는데 어제 영국 식약처에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하면서 이제 그 약간 베일에 쌓인 면모들이 좀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3개월에 2번 맞는다. 예. 첫 번 접종을 하고 3개월 후에 맞으면은 효과가 최대 80%까지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우리들이 확인했다라고 영국 식약처에서 신속 긴급 사용 승인을 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접종을 하고 나서 22일 정도 후부터는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효과가 몸에서 생긴다. 그런데 그 보호하는 효과가 첫 번째 한 번 접종을 했을 때도 한 70% 정도의 보호 효과는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 허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예. 언론과의 인터뷰들을 통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모더나나 화이자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효과가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라던가 예. 단가라던가 유통 과정에서 너무나 용이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진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 정도라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네.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내용이 분명히 더 있을 텐데요. 일단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일 못했던 부분은 또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 설 교수님께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인데 1년 가까이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이 됐어요. 올 한 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잘한 것도 있고 좀 못한 것도 있는데요.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 4월 말 5월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0명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관리를 잘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걸 놓친 게 좀 아쉽고요. 다른 하나는
굉장히 잘한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국경 봉쇄를 하지 않고 K 방역의 성공이 됐던 것은 3T, 빨리 진단하고 빨리 추적하고 빨리 치료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K-방역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전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었고 전 세계 서방 국가들이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던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아쉬운 점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백신 도입이 상당히 잘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마도 가장 빨리 국가적으로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 같다. 이런 희망이 있어서 내년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예. 이 말씀드립니다. 가장 빨리 집단 면역에 도달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프로그램도 빨리 종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강 기자님 뭐 혹시 하실 말씀 10초 이내. 네, 제가 4월부터 설대우 교수님이랑 호흡을 맞췄었는데요. 4월 30일 날 국내 발생 환자가 0명이었었거든요. 예. 그때 조금만 더 조였더라면은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예. 하지만 저도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눴고요. 이 두 분은 내일 새해 첫날부터 또 여기 계실 거기 때문에 또 궁금한 것들 있으면 유튜브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 이어서 BBC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TBS